싱크대 밑에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도 드물걸요? 아니 그냥 죽이고 도망가면 되지. 뭐가 해서 시신을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도 아닌데. 네. 이거 부패해갖고 거기다 왜 넣어? 7월 14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Y아파트 4층에서 한 여성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을 지른 주인공은 이 아파트 403호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던 22살의 유씨.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약 30분 전인 오후 6시경 가정부 유씨는 4살 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중년 여성과 함께 403호 앞에 막 도착했습니다. 유씨와 함께 집에 온 중년 여성은 403호의 집주인 강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간지했다는 유씨와 어머니. 분명 잠그고 나갔던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유씨와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아무 일도 없어 보였고 조용했어요. 근데 그 거실 테이블 위에 빈 소주병 1개하고 소주잔 2개가 놓여있고 마른 명태 안주가 좀 흩어져 있었어요. 언니가 손님들이랑 술을 마시고 외출했나 싶어갖고 치우려고 그 소주잔이랑 병을 챙겨서 부엌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본 거죠. 소주잔을 싱크대 설거지통에 집어넣던 유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싱크대 아래쪽 주방 기구 등을 보관하던 공간의 문에 창 같은 것이 삐죽 나와 있었던 겁니다. 불길함을 느끼며 싱크대 문을 열어본 가정부 유씨. 그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403호의 집주인 27살 여성 강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정부 유씨의 비명을 듣고 부엌으로 뛰어온 강씨의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보고 혼절하다시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시신은 곳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식사를 마치고 약 2시간 뒤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피해자 온몸에 점 모양의 표피 박탈이 많이 있고 사인은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강씨는 가로 1m, 세로 50cm, 높이 70cm가량의 공간에 몸이 구겨진 채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목에는 졸린 흔적과 함께 손톱 자국이 나 있었고 얼굴, 배, 팔다리에는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사망한 강씨는 신고 있던 스타킹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이 치정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 중구에 있는 도쿄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고급 호스티스였습니다. 주변을 탐문한 결과 인기가 꽤 많아서 단골 손님도 많았고 남자 관계도 복잡했다고 합니다. 주변인들은 그녀의 단골 중 한 명이 범인이 아니겠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가정부 유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강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인 13일 오후 6시경 40대 남자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전화를 받은 강씨가 그와 전화로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가정부 유씨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내용상 강씨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일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면식범의 소행인 걸까? 대기업의 임원을 비롯해 여러 돈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갖고 있던 강씨가 사망하자 기자들은 앞다투어 호스티스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집 싱크대 밑에서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된 여성 강씨. 그녀를 죽인 범인은 누구이며 그녀는 왜 살해당해야만 했던 것일까? 1977년 대한민국을 술렁이게 했던 살인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크라임은 보육원 보호 종료 아이들을 돕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77년 서울에서 발생한 당시 일명 호스티스 살인사건으로 불렸던 사건입니다. 사망한 피해자 직업 때문에 세간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자신의 집에서 싱크대 밑에 정말 말 그대로 좀 구겨지듯이 넣어져서 발견됐다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공간, 저희가 사실 장롱 안에는 많이 좀 넣었던 것 같은데 싱크대 밑이라는 공간이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탁자용 소주잔 같은 것들이 2개 정도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이 이 소주병과 소주잔에선 지문이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고급 포스트잇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보시는 고급 콜걸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것이다. 뭐 룸사롱 마담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운영하는 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범죄 위험성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싱크대 밑에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또 좁은 네. 공간이었거든요. 좁고 힘들잖아요. 네. 아니 그냥 죽이고 도망가면 되지. 뭐가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가 왜 시신을 거기다 넣어?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강도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치정이라고 했지만은 시신을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도 아닌데 네. 이거 부패해갖고 거기다 왜 넣어? 그러니까 이건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거는 조작됐나? 스테이징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는 거고 싱크대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도 드물걸요? 네. 개수대 그쪽 밑쪽 공간이요. 네. 공간이 있는 걸 아세요? 알죠, 저는 주부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선뜻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 공간에 좀 익숙한 사람이 그렇죠. 상상한. 네. 남자들이 거기 안 들어가는데 그 공간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77년입니다, 배경이.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술을 먹었는데 소주잔에 지문이 안 나오면 이거 어쩌자는 얘기야? 장갑으로 끼고 먹었나? 이게 닦았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닦으면서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범인이 닦았다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당시에 기술이 부족해서 안 나왔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주잔에 있으면은 닦았다고 하면은 닦은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아니 술을 먹었는데 그걸 닦을 이유 아니 닦으려면 그걸 갖다가 그냥 개수대에 던지거나 네. 그래죠. 그러면 지문이 없는 소주잔을 놨다는 것은 이거는 스테이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망한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에 손톱 자국이 있었어요. 손톱 자국이 네. 여자 건지 남자 건지가 중요하죠. 네. 네, 목에 졸려서 사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얼굴, 배, 팔다리 찰과상이고요. 이제 온몸에 점 모양의 표피 박탈이라고 하는. 이상하죠. 네. 점 모양의 표피 박탈이 뭘까요? 그래서 어떤 뭘로 당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몸의 점 모양의 표피 박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다른 사건들에서 제가 그런 걸 이제 아이디어를 반 거는 네. 이거는 그냥 깔고 앉은 상태에서 이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럼 깔고 앉아 있는 범인의 네. 옷에 뭔가 도돌도돌한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피해자가 이제 뭐 옷을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 굴르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안방이나 아니면 침대이기 때문에 굴러갖고 표피박탈이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범인이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범인과 관련된 것에서 마찰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배 팔다리예요. 찰과상. 그러니까 이거는 깔고 앉은 상태에서 눈 압박한 상태인 거예요. 이상하죠. 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 상태를 보시면. 일단은 뭐 남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성 같은 경우에 몸으로 제압시키고 그렇죠. 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맥락을 이해하시게 이거 들으신 네. 분들은 네. 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찰과상이 팔다리 얼굴이 있는데 배까지 왜 찰과상이 있을까? 이걸 봤을 때 요거는 좀 다른 의미겠다 네. 라는 부분을 했는데 또 스타킹이 찢어졌어. 근데 스타킹이 왜 찢어져요? 이 복장 관련돼서 지금 이 상대방의 옷에 있던 어떤 뭐 오돌도돌한 거 집입니다. 집인데 스타킹을 신고 있고 스타킹이 또 찢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스타킹을 자는데 스타킹을 신고 잤다는 거잖아요. 자기 지금 집에서. 이 시간대 공격당한 시간대와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스타킹을 자기 집에서 입고 있어야 되는 어떤 뭐 그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는데 스타킹을 이렇게 신고 자는 거 불편하잖아요. 네, 안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되게 이것도 역시 저는 스테이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네. 치정이라고 봐주길 바라는. 자,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추정해 보기 위해서요. 당시에 발견했던 가정부 유 씨와 주변인들 증언 더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가정부 유 씨에게 집안을 드나들었던 남자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눈여겨보지 않아 얼굴이 딱 기억나는 사람은 없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모두 있었다라고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가정부가 집을 비운 사이 범인이 들어와 강 씨를 살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유 씨는 그날 왜 집을 비웠던 것일까? 언니가 어제 저녁 7시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갔거든요. 갔다가 오늘 아침 8시 20분쯤에 술에 만취해 갖고 왔어요. 근데 곧 손님이 올 테니까 미연이 데리고 오미가 가 있으면 전화할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이 돼도 연락이 없어서 미연이랑 사모님이랑 그냥 같이 집에 왔어요. 미연 양은 피해자 강 씨의 4살 된 딸이었습니다. 일본을 다니며 사업하던 남자와의 사이에 딸을 둔 강 씨. 남자가 일본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면서 강 씨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곧 손님이 올 테니 딸을 데리고 오미각으로 가 있으라고 했다는 강 씨. 오미각은 강 씨가 부모님과 함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운영하던 중국 음식점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온다던 손님은 누구였을까? 경찰은 집안을 감식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강 씨가 생활하던 안방 침대 위 베개 커버가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딸이 그 속에 통장과 현금, 수표 등을 숨겨둔다고 해서 내가 꿰매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베개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화장대에서 롤렉스 시계를 비롯 목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딸이 가지고 있던 가게를 처분해서 현금 200만 원을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같이 사라진 것 같아요. 범인은 돈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일까? 경찰은 범인이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강 씨의 주변인들을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 씨가 손님들과 드나들던 호텔에서 중요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사건 이틀 전인 12일에 강 씨가 정장을 입은 손님과 호텔에 왔는데 둘이 싸우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가 전용으로 이용하던 호텔 방에는 그녀의 소지품과 함께 남자의 명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계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성 이 씨였습니다. 경찰이 찾아오자 이 씨는 순순히 강 씨와 잠자리를 하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12일에 강 씨를 만난 적이 없고 11일에 만났으며 싸우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12일은 일본 출장을 준비하느라 사무실에서 밤을 샜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그날 사무실에 이 씨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12일 강 씨와 싸웠던 남성은 누구였을까? 그런데 한 남성이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역회사 부장 35살의 최 씨였습니다. 신문에서 성희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찰이 남자 관계도 조사한다고 해서 오해받을까 봐 찾아왔습니다. 12일 밤에 성희랑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강 씨와 호스티스 손님 관계로 만났지만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사랑하는 여자와 왜 싸웠냐고 물었고 처음에 부인하던 최 씨는 다른 남자 때문에 싸웠다고 인정했습니다. 12일 밤 최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강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웬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와 호텔로 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강 씨의 뒤를 밟은 최 씨. 강 씨가 호텔에 들어가고 약 1시간 뒤 젊은 남자는 호텔방을 떠났고 화가 난 최 씨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자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자 강 씨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법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등록금을 빌려주고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강 씨. 최 씨는 대학생이 강 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녀에게 화를 냈고 그 모습을 호텔 직원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강 씨와 싸운 최 씨, 그리고 그녀에게 돈을 받고 있었던 대학생 박 씨가 유력 용의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직업적인 특성을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남성들이 용의선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학과에 다닌다는 대학생 박 씨는 경찰에서 강 씨와는 그냥 잠자리를 갖는 사이인데 강 씨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좋아했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강 씨가 스스로 빌려줬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고요. 당시 또 최 씨라는 사람은 박 씨, 대학생 박 씨 때문에 또 다퉜던 이력이 있었고 또 뭐 방에 남아있는 명함상의 인물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혐의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고급 콜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하는 이 아이 미연이라는 아이는 보통 이제 혼외자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코네자라는 쓴 게 아니라 네.
그때의 개념으로는 뭘 쓰냐면은 일본에서 돈 많은 제일 교포가 현지처로 이용하는 네. 현지처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의 부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 사업차 와서 네. 일종의 그 거래 관계를 트기 위해서 여성을 이용해서 이제 만남을 주선하는데 그 용도로 쓰고 성적인 용도로 쓰고 많이 쓰지만 돈을 해갖고 집을 마련해줘 갖고 이렇게 하는 개념입니다. 당시에는 뭐 정실, 첩자식 뭐 이런 건가요? 근데 그럼? 그건 아닙니다. 현지처라는 개념은 네.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아, 그래서 제일 교포, 돈 많은 제일 교포 애들이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가서 일본에서 또 그렇게 또 산 여자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사실 이게 뭐 비극이죠, 사실은. 그렇게 네. 하면서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사업체로 해서 걔네들이 이제 자금 세탁을 하거나 야쿠자의 그 자금 세탁 통도로 쓰기도 하고 별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현지처란 개념은 이건 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즈니스 개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폭들의 비즈니스 개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런 상태에서 이런 여자분들이 1년에 한 두세 달은 이렇게 쓰지만 나머지 10달 정도는 되게 자유롭게 콜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콜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형태의 사업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똑같은 형태로 이제 이 최 씨처럼 일본계 무역계 사는 사람한테 이런 걸 접근해 갖고 돈도 뜯어내다가 사실 뭐 잠자리도 해다가 뜯어내고 좀 다시 되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 정리 이런 형태의 삶이 이 아마 이 사람 이 강 씨의 삶일 겁니다. 네. 뭐 문제는 이제 이런 삶이 되게 위험한 삶이죠. 왜냐하면 원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범죄 표적될 수 있고 네. 상대편 야쿠자의 반대파한테 제거당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대학생도 사실 이용된 거죠. 왜냐하면 최 씨를 띄어내기 위해서 저 대학생 박 씨를 이용한 이런 경우는 당시에 신문에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뭐 최 씨든 박 씨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고급콜걸인 호스티스라는 직업상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관계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금전 관련된 부분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하필 그 타이밍이 이제 당시에 가게를 하나를 처분해서 현금을 200만 원을 집에 가지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 이게 다 사라졌다. 그렇죠. 그걸 아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의 베개에 이 현금 수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강도가? 네. 그걸 아는 사람이 범행을 뜯었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매우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벽에 속에 있다는 걸 이걸 안다는 건 사실은 매우 이상한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직업적인 특성이 성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치정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지 집에서 발생한 부분은 또 이제 금전적인 게 많이 다른 보이네요. 문제. 두 가지가 네. 교묘하게 겹쳐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험성인데 위험성 치고는 너무 내적이에요. 이 관계를 아는 건. 정말 이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범인이었을지 이후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와 싸운 최 씨, 그녀의 돈을 받고 있었던 대학생 박 씨 외에도 강 씨의 주변에 있었던 남자 중 10여 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경찰서에 불려가 알리바이를 집중적으로 조사당했습니다. 이때 불려온 사람들은 주로 내노라 하는 돈 많은 사장들과 인류기업체 간부들로 10여 명이 넘었으며 하나같이 수사에 협조할 테니 제발 외부에만 알리지 말아달라고 형사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다. 하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되거나 증거 및 혐의점이 없어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경찰은 강 씨의 부모를 조사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중요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날 내가 아침에 내가 집을 나가지만 않았어도 딸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술 먹고 그냥 집에서 잘 걸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에 속상해서 술을 마시다가 집을 나와버렸더니 우리 딸이 그런 병고를 당한 겁니다. 강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던 그날 아침, 아버지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가정부 유 씨가 차려준 마른 명태 안주에 소주를 마셨다던 아버지. 술을 마시다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가면서 아버지는 가정부 유 씨에게 성인은 아직 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정부 유 씨는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잔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당장 가정부 유 씨를 불러 다시 조사했습니다. 자신이 술상을 차려주고선 집에 왔더니 손님이 왔었는지 소주 2병과 소주잔 2개가 있었다고 증언했던 유 씨.
경찰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유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유 씨가 범인이라면 현금을 비롯 귀금속을 훔쳐 집안에 보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경찰은 다시 집안 전체를 뒤졌습니다. 얼마 뒤 놀랍게도 베란다에 있던 된장 항아리 안에서 비닐과 스타킹에 쌓인 현금 10만 9,500원과 수표, 먹거리 등 340여만 원어치의 금품이 발견됐습니다. 눈앞에서 증거물이 나오자 유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호스티스 피살 사건의 범인은 가정부 유봉순 양으로 밝혀졌다. 유 양은 경찰에서 13일 상호 10시쯤 안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돈과 수표 등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심이나 집안에 아무도 없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이 돈으로 고향인 충남 대덕에 내려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리려 했었다고 말했다. 유 씨는 돈이 탐나 강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13일 오후 6시경 퇴근한 강 씨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강 씨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했습니다. 강 씨가 반항했고 약 30분 정도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한 두 사람. 하지만 164cm에 44kg으로 마른 몸매의 강 씨는 자신보다 몸집이 큰 유 씨를 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밤이 되면 강 씨의 부모님이 돌아올 곳을 걱정한 유 씨는 강 씨의 시신을 싱크대 밑 공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 씨의 4살 된 딸을 재우고 빨래를 개며 강 씨의 부모를 기다렸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가 퇴근하자 언니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 뒤 시신을 숨겨둔 집에서 강 씨의 어머니, 딸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가정부 유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유 씨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은 따로 있다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당시에 가정부 유 씨가 자백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진술 내용이 있었고요. 동기,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등이 본인 진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집안에다가 이거를 굳이 또 숨겨놓은 부분이나 어떻게 범행했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금품을 가져갈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갖다 놓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 없었죠. 아,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부분. 그렇죠. 네, 본인의 집이 따로 없었다는. 네, 소위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가정부, 식모 이런 개념은 지금은 없죠. 네. 지금은 파출부 이런 개념도 있지만 도우미 가정 이런 도우미 형태지만은 이렇게. 네. 그 집에 살면서 집안일을 해주는 네. 사실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그 상황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깥의 다른 공간에 뭘 감춰놓을 수 있는 것이 부족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범행을 한 그 결과물을 자기만이 아는 그 집은 손바닥보다 잘하니까 네.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유기한 공간과 살해 방법 자체가 너무 여성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여성의 범죄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정적으로 이 강 씨의 아버지의 진술과 상황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놓고 그냥 나갔다. 당연히 가정부가 있으니까 치워주겠지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가정부는 사실 그걸 치웠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치운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문이 안 남죠. 그러니까 새 네. 소주잔을 갖다 놓은 거니까. 네. 어쨌든 지금 집안에 시신이 있고 범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누군가 이제 이 언니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같이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라는 스토리를 스테이징을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원래 워낙 거기 남자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인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 스타킹도 찢어놓고 이렇게 놓고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당시에 이제 가정부 유 씨가 범인이다라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자 77년 배경입니다. 가정부 안두기 운동이라는 것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유 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인 언니가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남자와 외박을 하면서 돈을 잘 버는 것이 미웠다. 툭하면 못생겼다, 머리가 멍청하다면서 야단을 맞았는데 순간적으로 반항한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등의 진술을 했고요. 이게 알려지면서 한국 부인회의에서 전근대적인 주종관계인 가정부를 두지 말자라는 운동이 이제 당시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가정부가 아이를 유괴하거나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등의 다른 사건들도 있어서 가정부가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없애자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하네요. 77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77년이 수출 100억 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그 소위 말하는 박정희식의 근대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근대적에서도 요소가 남아 있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럼 가정부 안 두기 운동한다는 것은 가정부라는 직업이 문제인 건가요? 이거는 네. 사실은 이 흔히 말하는 범죄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네. 사실 그 전근대적인 주종관계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제대로 된 형태의 어떤 노동 관계가 아닌 그냥 밥만 먹여주고 집에 옛날에 여종, 몸종처럼 네. 부리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자, 이 사건에 관련된 진짜 범인이 있다는 말에 수사당국이 분주해졌는데요. 이후 사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씨는 사건에 공범이 있고 그 사람이 목을 졸라 살해하는 동안 자신은 강 씨의 다리만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공범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재판 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검찰도 공범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공범을 의심했던 이유는 이랬습니다. 사실 유 씨는 경찰 진술 때도 공범이 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공범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었는데 검찰은 이를 부실 수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인 유 씨가 혼자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싱크대 안에 유기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강 씨의 몸에 반항의 흔적이 많지 않은 것도 힘이 훨씬 센 남자가 제압을 했기 때문에 라고 봤습니다. 가정부 유 씨가 지목한 공범은 피해자 강 씨가 운영했던 중국 음식점에서 일하던 주방장 25살의 복철민 씨였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일한 지 한 달 만에 사장인 강 씨에게 해고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부 유 씨는 검찰 진술에서 철민 씨와 자신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철민 씨가 해고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둘이서 강 씨의 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 씨가 현금 200만 원을 집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 이야기를 들은 복 씨는 유 씨에게 그 돈을 훔쳐서 결혼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13일 오후 2시쯤에 철민 씨랑 집에 있는데 오후 4시쯤에 언니가 오니까 철민 씨가 걷는 방 장롱 속에 숨었어요. 그리고 6시쯤에 언니가 잠들고 철민 씨가 보자기로 언니 얼굴을 덮고 목을 졸랐는데 언니가 막 바둥거리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철민 씨가 빨리 다시 목을 눌렀고 저는 언니가 못 움직이게 다리를 잡았어요. 유 씨는 복 씨가 시신의 목에 있던 지문도 깨끗이 지우고 시신을 싱크대에 넣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복 씨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복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가게에서 해고된 것은 맞지만 곧바로 다른 중국집에 취직했기 때문에 자신은 원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가정부 유 씨와 말만 몇 번 해본 사이라고 했습니다. 복 씨가 하도 강하게 부인하자 유 씨와 대질 신문까지 했지만 사랑하는 사이라는 유 씨와는 다르게 복 씨는 왜 그러냐며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주인 언니가 남자도 많으면서 철민 씨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며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유혹해 그것도 화가 났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검찰은 유 씨와 복 씨를 데리고 사건 현장으로 가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중구 Y아파트 403호에서 검사의 지휘로 실시된 이날 검증에서 유양은 고개 한번 숙이는 일 없이 시종태연하게 범행 순간을 재현하였으나 복 씨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 머뭇거리고 검찰과 유양이 시키는 대로만 범행을 재현해 보였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기자들 앞에 선 가정부 유 씨는 공범의 존재를 자백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원래 언니를 살해한 뒤에 누가 먼저 잡히더라도 혼자 범행을 했다고 말하기로 약속했었어요. 근데 제가 구속된 다음에 철민 씨가 면회 한 번 오지 않아서 거기에 배신감을 느껴서 자백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공범이 있다라고 유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공범을 복 씨라고 주장을 했는데 복 씨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 강 씨가 왜 복 씨를 해고 있는지 사유는
모른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또 바로 해고했기 때문에요. 복 씨 주장으로는 어느 날 복 씨에게 일주일 휴가 다녀오라고 휴가비를 줬는데 갔다 오니까 새 주방장 이미 구한 상태였다라고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고요. 또 이제 유 씨가 주장하는 또 당시의 상황, 나는 뭐 다리 잡고 있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당시 현장 상황과 일치가 되는 건가요? 다리를 잡고 했다고 하면 다리에 그 압박근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철민 씨가 보자기로 얼굴을 덮고 목을 졸랐다. 이 시신의 상태하고는 좀 아닌 느낌이 아닌 부분은 네. 왜냐하면 실제로는 배, 얼굴, 팔다리에 이 여러 개지 이게 흔적이 있는데 네. 이 상태에서 그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부 유 씨가 얘기한 상황과 실제 상황은 잘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면밀하게 부검상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맞고 분명히 의심을 하죠. 여자 혼자 저거래? 가능할까? 근데 그걸 보려고 하면은 피해자와 가해자 유 씨와 강 씨의 체격 차이를 봐야죠. 네. 가정부는 오랫동안 이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네. 강 씨 같은 경우는 술면 호스티스잖아요. 네. 육체적 힘이 약한 164에 44kg면 마른. 아주 마른데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실제로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 어떤 거는 체격 차이가 큰 남자가 죽여야지 가능하다는 전제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네. 남자가 왜 있었다고 하면은 네. 죽여서 바깥으로 옮기지 네. 아니면 뭘 하지 왜 싱크산에 넣냐 이 말이에요. 네. 남자가 주범이라고 하면 그리고 남자가 돈을 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남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가면 되잖아요. 된장 항아리 안 넣고. 퇴장을 왜 넣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정부 유 씨가 네. 자기 죄를 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거예요. 아니 왜 강 씨가 복 씨를 해고했을까? 여기에 이제 저는 약간의 추정을 하면은 이게 제가 현지처럼 개념을 쓰잖아요. 네. 이 오미가계라는 데가 아마도 이것을 차려준 사람이 손세탁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어떤 일종의 위장 업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나 뭐 이제 당시에 현장 검증에 이 복씨라는 사람은 해봐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하니까 유 씨가 이렇게 했잖아라고 옆에서 코칭 같은 걸 해줬다라는 당시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나는 억울하다 하니까 그렇게 일종의 그렇게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너무 유 씨의 범행 어떤 재현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 씨는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유 씨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 기억해.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둘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재판 결과 어떻게 됐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유 씨는 계속 공동 범행을 주장했고 복 씨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먼저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살인 범행을 같이 할 정도의 사이였는지에 대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복 씨는 가게에 찾아온 유 씨를 몇 번 보고 말을 몇 마디 나눴을 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철민 씨와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몇 번의 잠자리도 가졌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여자인 유 씨가 자신의 잠자리 이야기까지 꺼낼 만큼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복 씨의 변호사는 단지 유 씨가 혼자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당할 것을 두려워해 형량을 줄여줄 공범이 필요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강 씨의 어머니를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둘 다 고아에다가 처지가 비슷해서 신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봉순이가 가게로 직접 음식을 해서 가져왔길래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복씨가 요즘 피곤해서 먹으려고 가져왔다고 했어요. 복씨도 좋아하고 고마워하길래 둘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만약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면 매우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유 씨가 공범에 대해 진술을 했을 때 공범의 이름을 묻는 경찰에게 복철민이란 이름 대신 김동준이란 전혀 다른 이름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사랑하는 사이며 오미각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로 이름이 다르다는 게 밝혀지자 이름을 다시 복철민이라고 번복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지적하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틀리게 말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막상 경찰에게 말하려고 하니 철민 씨에게 해가 될까봐 틀리게 말했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말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유 씨를 두둔하며 복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또 있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조사 당시 철민 씨가 범행 뒤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폐물, 수표, 현금 등을 된장 항아리에 넣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후 고향에 일주일간 내려간 복 씨는 실제 사촌 형에게 30만 원을 건네며 고향에 좋은 땅이 있으면 좀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지적하며 사촌 형에게 건넨 30만 원이 범행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고향에 내려갔던 것은 입영 영장이 나왔기 때문이었고요. 사촌 형에게 건넨 30만 원은 복 씨가 10년 동안 착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또 변호사는 복 씨가 검찰에서 한 자백은 검찰에서 겪은 고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복 씨는 서울지검 15층 취조실에 불려가 고문을 받았는데 당시 15층 취조실은 특수사건 때만 사용하던 곳이라 검찰이 그곳에서 복 씨를 신문했던 것이 의심되었습니다. 복 씨는 고문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검찰은 고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강 씨의 목에 남아있는 손톱 자국. 변호사는 손톱 자국의 모양 등을 봤을 때 남성의 것이 아니라 여성의 손톱 자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복 씨와 유 씨의 손톱 자국 본을 떠서 시신의 목에 남은 것과 비교했는데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주고받았던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돈 관련돼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30만 원이 실제로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30만 원이라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필 30만 원이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거 3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누구 얘기냐? 유 씨 얘기. 그리고 30만 원. 그거는 복철민이 30만 원을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땅 살려고 3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만 원을 가져갔다는 자체가 말하자면 이게 범죄의 증거다. 이거는 사실은 좀 정합성이 떨어지죠. 유 씨가 뭐 그 돈의 액수에 대해서 기억을 뭐 들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정황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 얘기를 한 거고 네. 문제는 이거예요. 둘이 사귀었느냐, 진짜 사귀었느냐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증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그걸 본 사람, 뭐 데이트했던 어떤 거, 뭐 둘이 나눴던, 근데 그건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유봉순의 진술뿐이고 네. 또 하나는 그 강씨 어머니의 이 건데 이거잖아요. 피곤해서 먹이러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뭘 이렇게 싸줬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애인 관계다. 이건 좀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좀 해야 되는 거고 이 강씨 어머니의 말도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실제로 애인인지는 모르는 상태. 네. 이것도 사실은 배제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핵심적으로 왜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 이름을 몰랐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복철민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그렇게 증거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시간 관련된 알리바이가 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제 복 씨 변호사가 나온 정황인데요. 검찰은 복 씨가 6시경에 강 씨를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복 씨가 이제 일하던 중국집 사장과 직원들은 그 시간에 복 씨가 가게에 있었다, 6시에. 그리고 7시에 사장이 복 씨를 봤다. 그러니까 6시에는 직원이 받고 7시에는 사장이 봤으면 이 1시간인데 이 중국집에서 차로 거리가 1시간인 거리거든요. 그 강 씨의 그쵸. 집이. 예. 그럼 1시간이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 없었던 거죠. 이 알리바이만 봐도 네. 사실은 이 복철민은 거기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네. 이 더더군다나 늘 나오는 이 고문 얘기. 네. 서울지검,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이죠. 15층.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범인으로 탄생을 그렇죠. 한. 탄생한. 네. 또 이제 증거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에 난 손톱 자국 이걸 남자 건 여기 비교해 봐야 된다. 국과수에서 여자 거라고 하는데 네. 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왜 복철민 죽였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 근데 왜 검찰에서는 얘를 고문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물고문했을 것 같은데 범인을 못 잡은 것도 아니고 이봉순 하나로도 충분한데 네. 왜 주방장을 또 이렇게 하지? 혹시 뭐 범인이 한 사건의 해결이 이 사람들의 어떤 승진과 이런 것이 더 세다기보다는 여러 명을 뭐 이런 플러스가 있나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해서 네.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재했어요, 검찰에서. 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알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경찰은 이렇게 했는데 네. 너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럼 하나 더 잡아놓지라고 하면 그건 또 충분히 가능하죠. 당시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 받아들여서 복 씨를 주범으로 받고 유 씨를 공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시 복 씨에게 사형, 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형 선고됐을 당시에 복 씨는 법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유 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복 씨만 항소를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복 씨에게 살인 이유가 없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1심 판결 뒤집어서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에게 고문을 실제 받았고 재판하는 동안 살인자로 낙인 찍혔던 복 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 때문에 한동안 이제 취재했던 기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이렇게 목숨 살려줬으면 뭐 직장 잡고 먹게 살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요, 막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후에 좀 삶이 평탄치 않았다.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꽃집물을 거꾸로 매달려 갖고 하면은 이 후유증은 이거 뭐냐 오래 갈 겁니다. 네. 결국은 2심 재판부는 제대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증거를 따라가면 이건 복은 범인이 될 수 없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유 씨가 사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범이면 사형이죠. 네. 근데 무기징역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영악하게도 항소 포기했어요. 네.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항소를? 지금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럼 누가 억울한 거예요? 지금 복 씨만 억울하죠? 네. 유 씨는 성공한 거죠. 결국은 줄였죠, 형량을. 그리고 무기징역이니까 네. 한 20년 만에 나왔을 거예요. 나왔죠. 실제로 네. 가석방으로 1993년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이 고문 기소 때문에 수사 기소 때문에 결국은 주범이고 유일한 범죄자였던 유 씨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받아서 가석방이 됐잖아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라니 말이에요. 류 씨는 왜 이런 범죄를 그럼 저지른 것으로 보시나요? 뭐 드러난 어떤 심리적인 근데 부분들을 그거는 봤을 때 본인 얘기가 맞을 거예요. 본인 얘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니에 대한 질투. 그렇죠. 이게 아니 저 여자는 그냥 뭐 하면서 자기를 구박도 했고 네. 돈 뭐 남자 만나면서 돈 쉽게 벌고 돈 쉽게 벌고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제로 그 비난한 부분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를 때렸고 구박한 자기 변명이죠. 네. 죽인 이유에 대한 그건 아닌 거. 그거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그냥 막 그 현지처로서 돈 벌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네. 이제 욕심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런 것이 아마도 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 살인은 여성형 범죄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봉순이 단독 범행은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이상의 체계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기획을 못했던 거죠. 자, 사건 마치기 전에요. 저희 또 방송 있게 제작 협찬해 주시는 아름다운 재단 관련된 안내사항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생인 우리 교수님에게 연대란 무엇인가요? 어우러짐이죠. 정말요? 그렇죠. 연대. 그쪽 쳐다도 안 보고 오줌도 안 싸고 그러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 전 근데도 네. 근데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예. 그 독수리상 밑에서 매번 가서 놀고 그랬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아 그런 비밀이 있으셨군요. 네. 그 사실 근데 이게 연대가 연세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의 연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이 사실 경쟁하기 때문에 쪼개져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물리적으로도 이게 막 분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연대라는 것이 더더욱 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더 힘든 사람들의 손을 우리가 잡고 가느냐 아니면은 힘드니까 아예 그냥 놓느냐 이런 판단의 그런 순간인데요. 특히 이제 손잡아줄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가족이 없는 우리 보육원, 보육 종료 청년들이 있죠. 예, 가족이 없기 때문에 돌봄 네. 아니면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없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보육 종료 청소년들한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따뜻함이 필요하죠. 자, 저희 크라임은요, 보호 종류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있었고요. 이 아이는 엄마를 잃고 이후에 자라났을 텐데요. 부디 그 아픔 잘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이 됐기를 기도하고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